두 번째 세션은 해양물류 선도도시 부산이 혁신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박경철 정보융합부 실장님께서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경철 실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항만공사 박경철 실장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부산항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산항만공사가 지난 한 2, 3년 동안 추진했던 항만물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하면서 어떤 시행착오들을 겪었고 또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먼저 숫자가 이렇게 많이 보이는데 부산항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숫자가 잘 안 보여서 좀 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은 저도 사실 이제 부산이 고향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공사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부산항이 얼마나 대한민국 경제에 큰 이바지를 하고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산항은 매년 작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한 2,180만 TU 정도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7위의 컨테이너 항만이고요. 그리고 이제 환적이라고 해서 컨테이너가 들어오면은 여기서 수출이 바로 되지 않고 잠시 머물렀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걸 환적이라고 하는데 환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의 허브 항만입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부산항에 약 14,000척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 입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계 70여 개 국가에 한 279개 항만과 연결이 돼서 그렇게 이제 저희 항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물동량의 75%를 처리하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항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산항의 물동량은 매년 지속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한 4에서 5%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물동량은 다소 조금 떨어졌지만 오히려 환적 물동량은 1200만 TU 정도로 해서 약간 상승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물동량입니다. 올해는 지금 상반기까지의 물동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물동량이 작년 대비해서 한 5% 정도가 늘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소비재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늘다 보니까 물동량이 많이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물동량이 이렇게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늘었지만 오히려 지금 전 세계적인 글로벌 물류 정체로 인해서 선박의 기항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빨리빨리 이 물동량을 해소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 쌓여 있는 야드의 장치율은 지금 한 거의 80% 이상, 지금 7월 기준으로 80% 수준인데 지금 한 4% 수준까지 올라가서 굉장히 야드가 혼잡한 상황입니다. 부산항은 이렇게 북항과 신항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북항은 오래전부터 이제 부산항에 항만 역할을 했는데 한 10년 전부터 해서 신항으로 대부분의 컨테이너 항만들이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한 25km 떨어져 있는데 신항과 북항 사이에 서로 환정을 위한 컨테이너 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터미널의 야드 장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터미널의 운용 효율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컨테이너 트럭들이 화물을 옮기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도로의 여러 가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대기 오염 이런 것들을 유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 턴타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턴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차량이 터미널에 들어가서 화물을
출입을 하고 빠져나오기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턴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시간당 턴타임, 평균 턴타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전 시간 한 9시부터 12시, 그리고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오후에 한 2시부터 해서 6시 정도까지가 굉장히 35분에서 높으면 거의 45분 이상까지 턴타임이 나오는 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평균 타임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높게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조금 낮을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대기 시간을 보여주고 있고, 작년 그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한 19년 정도 대비해서는 한 10분, 평균적으로 한 10분 정도가 더 올라간 걸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항이나 북항에서 화물을 옮기는 트럭 기사들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이걸로 인해서 터미널 내에 혼잡이라든지 또 도로의 교통 체증을 유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의 중요한 항만에서 해소해야 될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저희들 부산항만공사에서는 지금 임시장치장을 신북항에 설치를 해서 이렇게 야드 장치율을 좀 낮추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컨테이너를 옮겨서 보관을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항만의 신항의 2-5나 2-6 그 항만을 신규로 건설을 해서 이제 오픈을 하는 걸로 그렇게 건설을 하고 있고요. 그게 맞춰가지고 새로 건설되는 항만들은 이제 항만 자동화를 해서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해결하는 거에는 많은 비용과 또 시간들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와 별개로 또 많은 항만들이 소프트적인 방법으로 항만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포트를 만든다든지, 또 앞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항만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고민들, 또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서비스를 발굴한다든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정보화 현황을 저희들이 19년도에 용역을 줘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물류 관계 업체들이 포워드나 선사, 컨테이너 터미널, 운송사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큰 업체들, 포워더 중에서도 좀 큰 업체, 그리고 선사나 컨테이너 터미널은 기본적으로 조금 업체가 규모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대부분은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화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반면에 소형 포워더 업체라든지 또 운송사 중에서도 아주 작은 중소형 업체들, 그리고 특히 배후단지는 좀 많이 그 작은 업체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작은 업체들이 개수가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정보화 수준은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산에 이렇게 물류 주체 간에 정보를 주고받는 방법들이 보시면 터미널과 또 터미널과 파주나 포워더, 선사, 운송사 간의 정보를 주고받고, 또 이 정보들이 해수부나 또 저희들 BPA 공사라든지 아니면 세관과 정보가 연결이 돼야 되고, 그 정보 연결에 현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KLNet이나 KTNet이라는 그 양 벤사들이 그 역할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입출항 신고라든지 항만 사용료 신고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부분의 서비스들은 어느 정도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활용이 되고 있지만, 실제 서로 간의 물류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각자가 자체 시스템끼리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수작업을 한다든지 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고, 그리고 그 정보들도 여러 가지 시스템에 나눠져 있고 양분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운송사에서 배차를 위해서 운송 오더를 발행을 할 때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정보들이 운송하고자 하는 그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어느 위치에 몇 단에 쌓여 있는지, 그리고 운송하고자 하는 시간대에 터미널이 혼잡할지 안 할지, 그런 여러 가지 현황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운송 오더를 보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터미널의 각 홈페이지에 일일이 들어가서 그 정보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 운송 오더를 이렇게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 항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뭐 대표적인 항만들 몇 가지만 좀 뽑아봤는데, 로테르담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부터 해서 항만 완전 자동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스마트 포트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론토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 항만 업체들 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함부르크 항만은 독일에 있는 항만인데, 여기는 이제 특이하게 항만이 그 강을 따라서 내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박이 강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다 보면 중간중간 다리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오래전부터 이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걸로 명명을 하고, 그 기술을 여러 가지 산업에 적용하는 데 애를 많이 써왔습니다. 그래서 항만 쪽에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IoT 기술을 이용을 해서 선박에 들어오게 되면은 선박의 정보를 가지고 도개교, 그 다리를 이렇게 어느 시점 되면 자동으로 들어주고, 다리를 들 때 해당되는 교통의 흐름을 자동적으로 차단하고 조정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항만과 항만 물류와 연계해서 육상도로, 그 다음에 도개교,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그 에너지나 환경 안전까지 고려를 해서 도시 전체가 어떤 그 항만 그 스마트화에 좀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싱가포르 항만은 세계 1위의 한적 항만이죠. 여기는 이제 디지털 포트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뭐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수속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LA 같은 경우도 포트 옵티마이저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항만 최적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부산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이제 수입 수출이 있고 환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은 터미널 운영사가 일반적으로 다른 해외 항만에 비해서 저희들은 9개, 뭐 북항에 3개, 신항에 6개에서 9개 터미널 운영사가 있고요. 뭐 운송사도 한 300개 이상, 선사도 한 50여 개, 그리고 트럭 기사들 한 2만 5천 명 이상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는 아주 복잡한 그런 그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물류라는 게 화주부터 시작을 해서 중간에 여러 그 이해관계자를 거쳐서 최종 마지막 도착지까지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어느 한 업체로 일이 진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아야 되고, 그 사이에 또 어떤 정부나 각종 이런 데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많은 정보의 전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물류인데,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적기에 전달이 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비효율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복잡한 정보 전달 체계를 저희 부산항만공사에서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을 해서 이 플랫폼 안에서 서로 쉽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보자 라고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플랫폼의 기술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위변조가 아예 될 수 없는 그런 형태로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플랫폼을 구축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정보를 모으는 데서 끝나는 게, 그 정보를 어떻게 모을 거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들은 부산항에 여러 가지 상황, 특성, 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걸 그대로 가져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산항의 상황이나 특성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필요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현장 업계 관계자들하고 수십 차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서로 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고, 거기서 나온 모델들을 좀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해서 항만물류 플랫폼에 대한 ISP를 수립을 하고, 그 중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해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 20년도에 환적에 한해서 타부도 환적에 한해서
ITT 운송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 현장에 적용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터미널 정보 싱글 플랫폼 그 윈도우라는 걸 만들어서 운송사들이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출입까지 그 플랫폼을 확대를 하고 차량 반출입 예약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적용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서비스 예를 보시면은 터미널 정보 싱글 윈도우라는 거는 과거에는 운송사에서 배차를 할 때 각 터미널에 들어가서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을 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싱글 윈도우를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에 9개 터미널에 21개 정보를 여기만 들어오면 다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이렇게 조회하는 것뿐만 아니라 API를 제공을 해서 운송사에서 필요하면 자체 시스템에서 그 데이터를 가져가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일일 약 10만에서 15만 건의 데이터가 이렇게 연계돼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화면 예를 보시면 이게 싱글 윈도우의 터미널 작업 현황인데 보시는 것처럼 각 터미널마다 혼잡한지 또 차량 반출입에 몇 대가 대기를 하고 있는지 그런 정보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석 배정 현황입니다. 각 터미널의 선석이 언제 어떻게 배정되어 있는지를 선사들이 보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체인을 통해서 기존에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면 현재 저희들 플랫폼을 통해서 블록체인으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현재 약 월 한 7천 건 정도의 운송 오더가 저희들 시스템을 통해서 전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 플랫폼을 써서 운송을 하게 되면은 컨테이너에 그 터미널 게이트 인부터에서 상하차, 게이트 아웃까지의 전체 그 컨테이너 정보 트래킹을 시스템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그 좀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만든 시스템이 차량 반출입 예약 시스템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트럭들이 터미널에 갈 때 예약을 하지 않고 그냥 본인 편한 시간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트럭이 터미널 게이트에 딱 들어오면은 그때 그 터미널에서는 이 트럭이 어떤 화물을 옮길 건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때 이 화물을 준비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들어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체계를 이제 바꾸기 위해서 사전에 예약을 하고 몇 시에 갈 건지 예약을 하고 그 예약 정보를 터미널에 미리 보내주게 되면 터미널에서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 화물을 준비를 해서 트럭에 오면 바로 그 화물을 실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을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올해 8월 달에 오픈이 돼서 현재 일부 터미널에 시범 적용을 하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신항에 있는 신북항에 있는 전 터미널에 적용을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몇 가지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부산항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부분들 사례를 좀 보여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 플랫폼을 체인 포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계속해서 서비스를 확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이 서비스가 정착이 되고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따른 데이터들이 자연스럽게 이 체인 포털 안에 모이게 되면 이 정보들을 향후에는 원하는 업체들에 제공을 하고 그 업체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고 또 새로운 물류 서비스를 이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보자 하는 게 저희들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하면은 국내 다른 타 항만이라든지 또 해외 항만들과도 연결을 확대해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선순환 체계로 만들어 가보고 자 하는 게 저희들 목표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또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리고 저희들 혼자 공사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또 관련된 업체라든지 정부와 서로 협업을 해서 필요하면 제도 개선도 하고 또 정책적인 지원도 돼야지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저희들 공사가 지금 연관 업체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서 부산항에 좋은 서비스 모델을 만들고 이걸 통해서 부산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산항만공사 박경철 실장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 항만 물류의 디지털 전환이 왜 필요한지, 또 이를 위해서 다수의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시드로닉스 김한근 CTO님께서 선박 자율 운항 기술 개발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시드로닉스라고 하고 발표를 맡은 김한근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오늘 스타트업의 입장으로서 선박의 자율운항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이제 주변의 기업들과 또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 짧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보시는 사진은 얼마 전에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했던 좌초 사진입니다. 선박이 좌초했던 사진입니다. 운항 중이던 컨테이너 선박이 이제 좌초되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굉장히 느낄 수 있을 만큼 큰 해운 물류에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런 사고가 비단 이제 언론에 나온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이러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한 번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어디서 나올까를 통계적으로 좀 보자면 결국 대부분이 사용자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율운항 기술이 필요성으로 이제 귀결될 텐데요. 국제해사기구에서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한 정의를 4단계로 내렸고 자율주행차처럼 4단계로 내렸고 그중에서 진정한 자율운항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단계는 3단계와 4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단계는 선원의 탑승 없이 원격지에서 선박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을 이제 말하고 있고 4단계는 선박 스스로 주변 상황을 판단해서 스스로 운항할 수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율주행과 비교했을 때 자율운항이 결국 상용화되기 위한 걸림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예시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일단은 선박에서는 자기 위치를 이제 관제탑에 신고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용되는 상선이나 이제 선박들에게는 그런 시스템이 대부분 장착이 되어 있지만 이제 로컬로 운항되는 이제 어선이나 보트 등에는 이러한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자동 식별 시스템이 없는 선박을 인지하는 어려움이 일단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해수면에 보이지 않는 수심에 있는 장애물들에 인식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바다 위라는 특성상 항상 해무가 껴 있고 그다음에 파도나 어떤 이제 기타 환경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처럼 이제 센서들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지만 자율운항 선박의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결국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전 세계적으로 자율운항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현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유럽을 필두로 일본, 미국,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스라엘 이 정도로 좀 소개를 드릴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자율운항 컨셉을 제시한 롤스로이스가 현재 이제 콩스버그에 인수가 되었고 그 다음에 IBM 같은 경우는 이제 시머진즈라는 스타트업과 같이 자율운항 선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영상에서는 그 두 가지 업체의 현황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one project is truly unique project because it brings together all of our developed technologies like auto crossing and auto docking within our autonomous navigation system, connectivity and cybersecurity solutions, intelligent awareness, and also our remote operating center technologies. Utilizing an existing ferry route, the vessel first sails the voyage autonomously, overcoming multiple obstacles on its path. On return voyage, the vessel is operated remotely from a shore-based remote operating station.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원격지에서 제어하는 기술을 최초로 이제 시연을 하였고 그래서 굉장히 단순한 루트이긴 하지만
이제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시연을 이제 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제 컨셉 영상이긴 하지만 IBM과 시머신스가 하고 있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unknown is full of uncertainty. But you faced it boldly, with a yearning to explore. You mapped the seas and charted the shorelines. You studied the skies and reached for the stars. Yet still, there are those places that remain out of reach. And that is why you built me. You built me to power myself by the light of the sun, to embrace your restless spirit, and to constantly search for answers in the places you can't go. You trained me to see, to think, to understand the world that surrounds me, so that I can safely navigate any obstacles and hazards. And you taught me a lifetime of learning and knowledge, so that I can make informed, intelligent decisions on my own. You gave me all this so that we can expand our understanding and insight and venture further into the unknown together. Through our combined efforts, anything is possible, and we can chart a brighter, smarter future for us all. IB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BM에서 보유하고 있는 AI 기술을 이제 해양 쪽, 그다음에 선박 쪽에 적용해서 아마 이제 미지의 세계를 탐지하거나 조사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이러한 기업들의 기술 발전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기존에는 이제 목측, 항해사분들의 관측, 그다음에 레이더, 그다음에 자동 식별 시스템 등에 의존했다면 현재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서 자율운항을 이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자율운항 선박에 또는 스마트 항만에 필요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이러한 이제 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의 로드맵으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와는 다르게 자율운항 선박은 결국 항만과 같이 자동화가 돼야지만 최종적으로 완전 자율화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는 항만의 관점에서 그다음에 선박의 관점에서 각각 자율화를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다음의 그림에서 동영상부터는 각각 항만과 선박에서 자율화를 하기 위한 센서별 인지 기술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에서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거의 항상 해무가 껴있고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카메라에 의존해서 이제 주변 환경을 인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무나 빗물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왼쪽의 동영상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해무가 껴있을 때도 이것들을 제거해서 좀 더 멀리 있는 객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이제 강화된 영상을 입력으로 하여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선박이나 부표, 그다음에 지형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객체별로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이제 세그멘테이션 기반이기 때문에 픽셀 단위로 선박, 부표, 개선주, 지형 등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양 상황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카메라만 가지고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율주행차처럼 라이다라고 하는 3차원 거리 측정 센서를 이용해서 인지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대부분의 상용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탐지 거리가 짧고 이제 탐지 영역이 좀 짧은 관계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음의 기술을 이제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선은 100m가 넘는 굉장히 큰 선박들이기 때문에 라이다 센서의 탐지 범위에서 굉장히 일부분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융합을 시켜서 하나의 큰 선박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였고, 결국에 이런 카메라와 라이다에서 인식된 결과를
또 하나의 정보로 융합하여서 주변의 선박의 또는 주변의 장애물들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의 영상처럼 인공지능을 통해 계산된 선박의 정보와 카메라로부터, 그다음에 3차원 거리 측정 센서로부터 계산된 정보를 융합하여서 최종적으로 이제 접안하고 있는 선박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였고요. 다만 이제 카메라와 라이다만 가지고 이 정보를 계산하기에는 상선을 기준으로는 굉장히 탐지거리가 짧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해양 레이더를 이용해서도 마찬가지로 객체를 인식하고 추적하는 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의 그 자율운항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지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 인지 기술이 그렸을 때, 가능했을 때 그릴 수 있는 미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 롤스로이스가 처음에 제시했던 컨셉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롤스로이스의 컨셉에서 다음의 그림처럼 이제 주변을 운항하면서 주변 선박에 대한 거리, 그다음에 미인식 선박의 객체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지형, 그다음에 기타 객체들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상황을 인지해서 결국에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규제 혁신입니다. 지금 이제 결국 4차 산업위원회에서 규제 혁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결국에 이제 그 자율운항 그 시스템이 또는 자율운항 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필수적으로 혁신해야 될 규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제들이 저희가 생각한 예상한 계획대로 규제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모든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설계하다 보니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해양 쪽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상선에 장착해서 수집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항만 같은 경우는 중요 보안 시설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외부로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데이터를 잘 수집할 수 있는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을 한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자율운항 시장이 조금 더 빨리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2015년에 설립하여서 스마트 항만과 자율운항 시스템을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풀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드로닉스 김한근 CTO님의 주제 발표였습니다. 선박 자율운항 기술, 정말 먼 이야기 같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가까운 미래에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주제 발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발표는 주식회사 맵시 김지수 대표이사님께서 해양 강국을 이끄는 스마트 해양 해운 플랫폼 개발을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지수 대표이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맵시 대표이사 김지수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해양 강국을 이끄는 스마트 해양 해운 플랫폼 개발입니다. 아마 플랫폼 하면 이미 우리 곁에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와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우리가 항상 쓰는 플랫폼이고요. 쿠팡, 3분기에 5조 원의 이제 흑자를 냈고, 저희가 계속 쓰는 그런 다양한 배달의 민족이라는 플랫폼도 있죠.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해양수산 부분에 어떠한 플랫폼들이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플랫폼들이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미래의 가치로서 부가가치를 계속 내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소프트웨어 기업 대표인데 기계에 이렇게 당하네요. 네, 어쨌든 발표를 이어가자면요. 첫 번째로 수산 분야 그리고 물류 분야, 그 후에 저희 사이트, 저희 시즌이라는 사이트에서 영위하고 있는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산, 요즘 방어철이죠. 저도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계속 방어를 보고 있는데 노량진, 그리고 여기 부산에는 광안리를 가야만 먹을 수 있었던 다양한 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들을 바로 우리 곁으로 끌어와준 그런 회사가 있는데요. 이름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인어교주해적단이라는 회사입니다. 회를 우리 곁에 끌어와준다. 수산물을 우리 곁에 바로 옆으로 가지고 와준다. 이게 돈이 될까? 이게 과연 앞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향해 하는 데 있어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일까? 굉장히 많은 물음표들을 해결한 업체입니다. 현재 인어교주해적단은 148명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 강국의 대한민국에서 148명의 임직원을 데리고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2013년 설립된 회사고요. 그런 부분에서 해양 경제에 많은 발전과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일 가게 시세를 그리고 품목별 비교 시스템을 제공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고, 그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장의 제철 수산물 가격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규격화된 기준 그리고 브랜드까지 계속 만들어내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 여기 오른쪽에 표를 보시면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이버 블로그 누적 방문자 수가 굉장히 많죠. 페이스북도 그렇고 14만 명에 달합니다. 인어교주해적단 어플리케이션 누적 사용자 수가 1천만 명이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에서 제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현재 기존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던 분들의 상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기존 회를 판매하시던 다양한 분들, 그런 분들을 소비자와 바로 연결시켜주는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1년 초반기에 예비 오션스타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네트워크 이사님하고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네트워크 이사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횟집에서 고등어가 필요한데 고등어가 없다. 당장 고등어를 떼와야 되는데 아는 어선이 있으면 소개를 시켜달라.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소개를 해서 이렇게 둘을 매칭해주는 이런 플랫폼들을 보면서 지금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비즈니스를 더 살리면서 고객에게 더 많은 가치를 주는 그런 플랫폼들이 실제로 수산, 해운업계에 존재하는구나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사례는 밸류 링크입니다. 물류, 그리고 해운, 항만,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인데요. 사실 해운 부분은 굉장히 친숙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99.7%가 해상무역으로 이루어지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요. 90% 이상 내외의 물류가 전부 다 해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까지도 지금 합류를 했을 만큼 굉장히 많은 국제 해운사들이 물류 플랫폼, 물류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항만 서비스 통합, 그런 다양한 통합들도 하나에 속하겠죠. 이런 서비스에서 밸류 링크유라는 이 서비스가 가치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은 프리미엄이라는 핵심 가치입니다. 프리미엄이 아닌 프리미엄.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서비스는 당연히 베이직으로 제공을 하고 그 위에 소비자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비즈니스 모델로 가지고 가겠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무료 서비스를 중개, 주선, 대행으로 제공을 하고 커미션 마진 없이 미래 성장 모델만 가지고 O2O, 오프라인 투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계속 테크해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현재 밸류링크에서 이제 향유하고 있는 부분은 트럭온, 통관온, 로지온, 쉬핑온, 부킹온처럼 다양한
그 항만 물류 안에서의 관세 서비스, 그리고 화주들 간의 커넥션들을 하나로 엮어서 이 하나의 서비스 안에서 모든 것들을 정보를 알 수 있게 만들고 트래킹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배들이, 항공편들이 어디로 가고 있고 관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돼 있고 내 물건이 어디까지 와 있고 이 어려운 전반적인 하나의 프로세스를 하나로 엮어서 만들어서 계속 고객들한테 제공해주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밸류 링크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대표님은 남영수 대표님이 계신데 대표님의 미래 경쟁 기업이 어디입니까? 여쭤봤더니 대표님의 미래 경쟁 기업은 알리바바고 위키피디아고 상해 해운 거래소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해운 플랫폼이 해운에 갇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통합되고 더 많은 서비스들을, 더 다양한 정보들을 한꺼번에 담고자 함이 본인의 가치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은 저희 회사 플랫폼 소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맵시는 2020년 5월쯤에 창업을 해서 사실 1년 이제 갓 넘은 아기아기한 회사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이제 처음 창업하게 된 계기가 제가 항해사 출신이었고 항해사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을 계속 돌이켜보고 파악하게 됐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문제점은 이겁니다. 채용의 미스매칭은 계속 일어난다. 근데 해양수산은 더 많다. 그런 부분이 해수부 장관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 계속 미스매칭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고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조차도 12년 동안 고생했던 문제였고 이런 문제가 제가 해사고등학교라는 부산의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부터 조금씩 엇나갔던 부분이 업계 안에서도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인에서 해기사, 선원, 관련해서 공고를 보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적냐? 그건 아닙니다. 각 국가별로 100만 명 내외의 사람들이 해양수산업계에 계속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취업이 되고 있냐? 그 문제에서 저희는 이 아이템이랑 이 플랫폼을 착안을 하게 됐습니다. 2011년 자료가 이제 왼쪽에 보시는 도표인데요. 2011년부터 해양수산 부분의 취업은 계속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기사는 2021년, 그러니까 올해 7월 기사입니다. 조선업계 호황, 그리고 해운업계 호황, 무역업계 호황인데 사람이 없다. 굉장히 큰 문제죠. 계속 이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어서 저희도 해양수산 관련해서 채용을 바로 할 수 있게 다양한 채용 공고를 한꺼번에 가지고 올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AI 역량 검사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들을 들여와서 현재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저희 플랫폼 그리고 다른 플랫폼들이 계속 돌아가느냐, 저희 플랫폼이 오픈하자마자 1200명의 트래픽을 돌파했고 현재는 10,000명 이상 2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트래픽 누적 돌파율을 계속 달성해 나가고 있고 해외 채용 공고, 싱가포르, 홍콩 등 다양한 해용 공고를 가지고 오고 있고요. 부가 서비스들로서 저희가 이제 AR로 항해하거나 다양한 항해사들이 바로 쓸 수 있는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내가고 이로 인해 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순하게 채용만을 위한 회사가 아닙니다. 저희는 해양과 미래 그리고 인류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이어준다는 비전 아래에 AR 항해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고 방금 김한근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도르닉스와 같은 자율운항에서도 조금 더 기여할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과도 결합될 수 있는 AI 솔루션 그리고 AR 항해 다양한 부분에서 계속 시너지를 낳을 예정입니다. 현재 스마트 해양 플랫폼 트렌드 분석 및 결론입니다. 현재 트렌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기존의 비효율성을 제거시켜서 데이터를 종합화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시킨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신규 비즈니스 모델의 창출이라 함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그 위에 얹어서 더 많은 가치들을 소비자에게 부여한다는 것에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인데요. 저희 스스로도 가장 좀 많은 애로사항으로 남고 힘든 부분, 그리고 앞으로도 스타트업들이 커가려면 좀 규제적으로 완화가 돼야 된다는 부분은 확실히 강조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해양수산 분야의 아까 바이오 세션에서 분명히 좀 말씀을 이 부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투자 부분에서 사실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망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해양수산 부분이 사실 육상보다는 굉장히 R&D가 시간이 길고, 그리고 정부의 도움 없이는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그런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을 이겨내고 이 스타트업이라는 작은 업체가 과연 대기업이라는 공룡들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물음표들을 던지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대기업들과 계속 부딪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범위 안에서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콜라보를 할 수 있는 협력, 그리고 상생의 모델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시드로닉스, 그리고 저희도 아마 같은 부분일 건데, 저희도 이제 AR 항해 부분에서 마치 카카오톡에서 이제 카카오 내비게이션과 같은 그런 서비스로 발달했듯이 저희도 이제 AR 항해 부분에서 어민들이라든지 레저용 항해사들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항해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테스트 베드 확보라든지 배를 통째로 살 수 없는 부분에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연구 베드가 있으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로써 발표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성장해가는 주식회사 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맵시 김지수 대표이사님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세션 총 3분의 발표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번 세션에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고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가 볼까 합니다. 토론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우호 부원장님의 진행으로 부산항만공사 박경철 실장님과 시드로닉스 김한근 CTO님, 주식회사 맵시 김지수 대표이사님께서 다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이 세션의 좌장이신 김우호 부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우호입니다. 오늘 2021년 부산 스마트 해양경제 포럼의 제2세션의 토론 시간입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바이오와 플랫폼 비즈니스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공유가 됐고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발표해 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 제1세션에서도 발표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세션의 발표는 플랫폼 또 AI 자율운항 선박에 활용되는 AI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또 발표자 특성은 우리 스타트업 기업도 있었고 어느 정도 또 성공에 이른 그런 개발자도 있었고 또한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분의 발표를 들을 수 있어서 더욱더 새로운 시각을 제게 갖게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우선 그 자율운항 선박을 연구하신 분들께 먼저 좀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해 주신 그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해서 스타트업으로서 또 발표를 해 주신 분께 질문을 하고 세 번째로 우리 가장 처음에 발표해 주신 우리 부산항만공사의 플랫폼 비즈니스에 관해서 이렇게 특성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진행되는 동안에 그 유튜브 댓글에서 많은 내용도 함께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발표자에 대해서 감사와 또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그 자율운항 선박의 성공 요인에 관해서 저는 뭐 오전에 기조 세션에 발표에 있었듯이 그 데이터와 또 네트워크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라고 감히 저도 나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 발표자께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고 또 유지해 왔는지
또 앞으로 그 항만공사나 또 선사 등 이 공공기관과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상호 공유하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발표자의 추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한 그 자율운항 선박이 이 차량의 자율운행 자동차와 또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과정에서 선박과 차량의 궁극적인 개발 목표, 자율운항에 대한 개발 목표가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청취자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항만 또는 이제 선사분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이 데이터의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부터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였기에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도 좀 달리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할 때부터 데이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러한 데이터들로부터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어떠한 잠재적인 또는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만공사와 선사와 이제 협업을 시작할 때 결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가장 잘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을 드렸고, 저희가 얻어낼 수 있는 거는 결국 시스템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데이터, 그다음에 클라이언트에서 얻어낼 수 있는 거는 이러한 데이터로부터 나올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결국 둘 다 윈윈 할 수 있는 전략으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였고, 지금 현재에도 저희의 제품,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있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각 클라이언트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일단 가장 크게는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가장 잘 하고 있는 두 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글의 웨이모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는 테슬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구글은 되게 보수적인 비즈니스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테슬라는 굉장히 진취적으로 비즈니스를 취하고 있는데, 구글에 대해서 먼저 좀 설계를 드리면, 구글은 다양한 센서를 조합해서 굉장히 그 신뢰성 높은 기술이 될 때까지 일단 상용 판매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술 완성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판단하는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경우는 반대입니다. 일단 플랫폼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기술을 시연을 합니다. 즉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구매한 고객으로부터 얻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발전시켜서 결국 장기적으로 자사 제품의 신뢰성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런 테슬라와 같은 전략을 취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데이터 취득의 난이도와 복잡성의 문제인데요. 이제 항만 쪽은 어떻게 이제 비교적 쉽게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지만 해양, 배에서는 데이터를 취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과 좀 연관지어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는 플랫폼 또는 제품을 팔게 되면 결국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그에 합당한 분석 결과나 이제 니즈를 제공하고, 저희는 대신에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향으로 해야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다수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해보자면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과 비슷한 전략으로 하는 게 자율운항 선박의 시장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제가 이해하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구글의 방식은 상당 기간 많은 돈을 투입해서 나중에 성과를 보게 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해가 되는데, 테슬라의 방식은 돈을 벌어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내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다시 또 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이러한 방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발표해 주신 김지수 대표께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면, 마지막에 유관기관에게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또 지원 요청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게 있을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두 가지로 일단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
플랫폼 개발 사례 분석에 있어서 저희 개발 경험 바탕으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기획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미래 대표님들에게 이제 대답을 드리는 부분 한 부분하고 방금 말씀 주신 방금 말씀 주신 공공기관이라든지 관계기관의 이해 당사자분들께 좀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줄여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짧게 좀 얘기를 한다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수요 검증은 좀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아까 예를 들었던 인어교주 해적단의 발단은 네이버 블로그였습니다. 지금 148명이라는 임직원 수를 가지고 있는 그 플랫폼의 가장 첫 시작은 블로그에서 해산물 시세를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그게 발단이었거든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의 시작, 그런 발단부터 하나씩 점검해 나가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수요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첫 단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이해관계자라든지 정부 관계자분들에게 요청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 같은 사실 젊은 스타트업들이 도전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상세한 부분들은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안 되는 부분을 안 되게만 생각을 하면 사실 끝까지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어떻게든 되게끔 만들려고 하면 사실 그 뒤에 이제 따라붙는 다양한 지원이라든지 활로는 열어주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인천항만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다양한 테스트베드를 지원받아서 지금도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전에도 이제 관공선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선박들의 승선을 할 수 있게끔 요청을 했었는데 많이 좀 거절을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AR 증강현실로 항해를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발을 할 때 모텔에 들어가서 인천항 근처, 부산항 근처 모텔 잡아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거나 AIS라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하나를 쓰는데도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치는 건 이제 물론이지만 그 전에부터 이제 사는 부분부터 이제 막아두신 그런 부분이라든지 경남 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무인 선박 위에 이제 탑재하는 부분에서도 좀 많이 막혔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저희가 다양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로 초점을 맞췄는데 그런 부분에서 규제를 약간 완화시켜 주신다면 사실 성공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과 개발자분들 그리고 다양한 미래 청년 CEO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 제가 그 질문 드린 취지와 아주 맞게 잘 답변을 해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답변까지 해주셔서 제가 마지막 우리 첫 번째 발표자에게 드릴 질문을 약간 수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 체인 포탈을 구축을 하신 것은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또 커다란 진전이 있었다고 저도 판단이 되는데 지금처럼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도 그 플랫폼이 도움이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까 관공선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특히 이제 항만청 아니면 공사에 가서 요청을 할 텐데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이제 젊은 새로운 창업가들이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지금 포탈을 구축하신 여기 데이터와 또 공사의 지금 근무자로서 앞으로 창업 기업들이 그런 그 자료나 시설물 활용에 대해서 직접 요청을 하실 때 많은 준비가 있겠지만 공사로서는 그런 상대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그 플레이어들에게 어떤 그 지원책을 갖고 계신지 또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함께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갑자기 질문을 바꾸셔서 이제 아까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부산항은 사실 굉장히 많은 물동량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서 생길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주 제한적으로 지금도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전통적인 방법으로 사업들을 대부분 영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 그런 어떤 구조를 좀 바꾸는 거에 핵심이
이 항만 물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보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적게 제공을 할 거냐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데이터들 다 있지만은 나눠져 있고 분산되어 있고 또 필요한 시기에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없고 어떤 건 그 수작업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효용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심에 체인 포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데이터를 달라고 안 주기 때문에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확보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데이터들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터미널에 9개 터미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21개 정보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거는 지금 많은 운송업체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과 이제 여러 업체들, 신생 업체들도 찾아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하는 그 이제 고민들을 같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들은 신청을 하면은 바로 드릴 수가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추가로 정보들이 모이게 되면은 그것도 법이 지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연관 업체들이 제공을 하고 그 업체들이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업을 하시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 실장님께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기회를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신 세 분과 또 답변해 주신 세 분께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세션 발표와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 부원장님을 비롯해서 좋은 말씀해 주신 연사님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온 오프라인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가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양 신산업에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스마트 해양 경제 도시 부산의 미래, 여러분 끝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더욱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